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의 정준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부터 시작해서 저 그리고 오현석 교수님 그리고 임재혁 교수님 이렇게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주제가 인공지능을 위한 고장진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주로 이제 개요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장진단이 어떤 거고, 이제 제가 하면서 어떤 사례들을 느꼈는지 좀 공유를 드리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소개부터 잠깐 하자면, 저는 이제 항공공학부에서 학사와 박사를 받았고, 그 다음에 기계연구원이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좀 넘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재작년부터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부 전공은 사실 이제 인공지능 기반에 대해서 활용해서 산업 설비에 대해서 PHM 연구를 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내성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PHM 학회와 설비진단 자격인증원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실 이름은 데이터 지능형 PHM 연구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주로 여러 가지 PHM 관련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제 목차로 좀 보면은, 먼저 기계 시스템의 고장 진단, PHM이라고 이번 발표에서는 좀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PHM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PHM에 대해서 어떻게 도입이 됐고 왜 도입이 됐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인공지능 기반 PHM 기술들을 어떻게 개발을 했는지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그 사례들로부터 어떤 시사점이나 결론을 조금 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계 시스템의 고장 진단, PHM이라고 하면 그거에 이제 시작되게 된 원인은 주로 이런 큰 대형 사고들 또는 화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발생된 2016년에 어떤 화력발전소에서 이런 시험 운전중에서 사고가 났었고,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상 풍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화재들 그리고 사고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에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었는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수력 발전소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PHM이라는 게 고장 진단이 왜 중요하게 됐는지가 좀 설명이 되는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빈, 미국에서도 이런 소형 터빈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2010년, 2020년에 들어섰는데도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지금 보여드리는 시스템 자체는 사실 신뢰성이 굉장히 높게 설계되고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시스템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PHM 기술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PHM이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예전 같았으면 PHM이라고 하면 물리 기반, 시뮬레이션 기반 PHM 이런 것들이 꽤 있었는데, 일단 저는 데이터 기반 PHM을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를 먼저 받고 그 신호를 어떻게든 뭘 해서 어떤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시스템의 어떤 상태를 예측을 하거나 수명을 진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보면 신호를 분석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분석된 걸 가지고 상태를 분류하거나 예측하는 결과들로 절차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최종적으로 PHM이 지향하는 목표는 이런 예측한 결과들을 가지고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 최적의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거냐까지 나아가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PHM 연구를 하는 사람들, 이제 연구자들이 여기까지는 조금 나가지 못하고 한 이 정도에서 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PHM 연구를 하면서,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기능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이 세 가지로 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상 감지, 그리고 두 번째가 고장 진단 또는 상태 분류, 그리고 세 번째가 수명 예측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이상 감지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고 굉장히 익숙하신 개념일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정상과 고장만 두 가지로만 분류하거나 두 가지로만 나누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장 세 가지 단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고 가장 쉽고 가장 유용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장 진단, 이제 폴트 다이고니시스라고 해서 이제 상태를 분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고장 모드인지, 어떤 고장의 유형인지를 맞추는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사실 이제 유지보상 측면에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리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이런 분류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고장의 유형으로 진단을 하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수명 예지입니다. 이제 지금 시점에서 앞으로 이 시스템이 언제까지 고장 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거냐, 수명을 다 할 때까지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거를 예측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난이도도 사실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어렵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월등히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려운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고장에 대한 데이터 또는 열화에 대한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PHM의 세 가지 목적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뢰성과도 사실 조금은 연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약간의 차이도 조금 있어서 그 차이점부터 조금 살펴보면 이제 PHM이라고 하면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고장의 유형을 진단하고 잔여 수명을 예측하는 것까지 하는데 이 앞에 조건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용 조건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 그러니까 즉 대상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신뢰성이라고 하면 약간 관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스템이 폐기될 때까지 고장 없이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보장하고자 하는 활동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뢰성 자체는 시스템을 관리하는 것보다 조금 더 개선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PHM이랑 신뢰성은 약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시스템들이 약간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PHM 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지보수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대형 시스템 위주, 즉 산업 설비 쪽에 주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PHM이라는 기능 자체가 우리가 수명을 예측해서 유지보수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거냐가 원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이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다르게 이제 고장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 비용이 굉장히 높은 시스템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대상으로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제 고장으로 인한 손실 비용이라고 하면 뭐 그냥 그때 발생하는 그 손실 비용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제 소비재 같은 경우, 소비재도 있죠.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신뢰성이 낮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이렇게 신뢰를 잃으면 다시 구매하고 싶어지지 않는 그런 손실 비용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손실 비용이 높은 시스템까지 좀 포함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대상이 사실 이제 완벽히 다르다라기보다 좀 관점의 좀 차이인 거고 두 개 이제 겹쳐져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좀 따로따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점이 조금 다르다. 그래서 목적은 PHM 같은 경우에는 고장 모드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잔여 수명을 예측해서 이제 효율적인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게 목적입니다. 반면에 이제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장 모드도 파악하지만 더 나아가서 메커니즘까지 사실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 모드를 일으키는 어떤 메커니즘이 무엇이냐까지 분석을 그래야 그거에 대한 이제 대책을 내놔서 설계를 개선하는 것까지가 사실 신뢰성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관점의 차이가 있죠. PHM은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수명을 연장하고 유지보수 비용을 낮추는 데 관심이 있고
신뢰성은 이제 설계를 개선하는 거죠. 고장을 분석해서 어떻게 하면 고장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거를 좀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딱히 카테고리를 묻기 어려워서 그냥 제가 조금 이제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따로 빼놨는데요. 이제 PHM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사용 조건, 즉 현재에 좀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신뢰성이라고 하면 조금 더 미래에 좀 더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장나는 거를 다 수합해서 분석한 다음에 나중에 그거를 개선하는데 좀 더 초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현재 발생하는 데이터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비용이 실효성에 비해서는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으로 낮은 거지 아주 낮은 건 아니고요. 네, 실효성은 상대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고장 데이터, 여러 데이터를 쭉 얻고 시험하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높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제품의 전주기 과정에서 PHM과 신뢰성에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조금 다르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베스트 오브 커브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커브죠. 그래서 시간에 따라 고장률을 나타내는 커브고, 초기에 고장률이 높다가 후기에 고장률이 올라가는 그런 욕조를 닮았다고 해서 베스트 오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PH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체 주기의 제품에 대한 전체 주기에 조금 더 관심이 있는 것 같고,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좀 제품의 어떤 중기부터 시작해서 후기까지 이제 열화에 의한 그런 고장 모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기에 대해서도 좀 차이가 있고, 근데 다만 신뢰성 같은 경우에는 후기에서 열화가 일어났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분석해가지고 다시 제품을 개선해서 좀 더 신뢰성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하는 그런 절차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고 비슷하면서 좀 차이가 있고, 사실 PHM의 어떤 유지보수 체계의 변화에 따라서 PHM이 도입이 되게 되는데, 그런 도입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신뢰성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지보수 체계의 변화인데, 보면 원래는 Preventive Maintenance, 그래서 예방 정비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전차 연도가 이제 최근으로 올수록 Condition Based Maintenance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결국 PHM이 조금 더 활성화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보면 Reliability Centered Maintenance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PHM과 신뢰성은 이렇게 조금 구분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따지고 보면은 결국은 그 뿌리를 같이 하는 부분도 꽤 많고, 앞으로도 사실 조금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같이 좀 가야 하는 부분들이 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HM이 이제 2010년대부터 많이 도입이 돼서 거의 굉장히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제 소요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PHM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PHM과 신뢰성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PHM과 인공지능이 어떻게 결합이 됐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PHM에 좀 도입이 됐는데, 그럼 왜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라고 이렇게 좀 한번 정의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주 초기에 인공지능의 초기라고 하면은 거의 1950년대죠. 50년대엔 튜링 테스트 정도를 인공지능으로 좀 생각을 했습니다. 튜링 테스트라고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로 이게 컴퓨터가 얘기하는 건지 사람이 얘기하는 건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분간하는지 하지 못하는지를 이제 시험하는 테스트죠. 처음에는 그랬다가 이제 점차 이제 60년대에 이런 존 맥카시라는 굉장히 유명한 연구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Science and Engineering of Making Intelligent Machines. 그래서 약간 especially intelligent computer program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정의를 보면 자동화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다라고 좀 의미를 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되게 협소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더 정의가 확장이 됩니다. IB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To simulate human intelligence and problem solving capabilities.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능이라든가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할 능력들 있죠. 그런 것들을 모사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요즘에 생각하는 AI와 인공지능의 정의와 유사하게 되죠. 제가 좀 더 흥미로웠던 거는 이 브리타니카라는 사전에서 정의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되게 특별하게 IBM에서는 휴먼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브리타니카에서는 intelligent being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휴먼이라고 지칭하지 않고 휴먼이 아닌 어떤 지능형 무언가. 그러니까 인간뿐만 아니고 어떤 지능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능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자라고 해서 요즘 나오는 이제 GPT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이런 개념에 좀 더 포함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이제 계속해서 정의가 바뀌고 발전이 되면서 정의가 바뀌고 좀 더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PHM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실 여기까지는 아직 많이 오진 않았습니다. 제너레이티브 AI를 도입해서 PHM을 하는 연구들이 이제 뒤에 또 소개를 해주시긴 하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기존에 이 PHM이라는 연구가 인공지능을 조금 더 만나게 돼서 많이 연구가 된 계기는 사실 2000년대 후반 그리고 2010년대 초반부터 발달된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할 때 기술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발전이 됐고, 그리고 GPU를 활용해서 병렬로 연산하는 것들, 그런 기능들도 이제 2010년대부터 많이 대중화가 돼서,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PHM에도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산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고 많이 버려졌고 수집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에서 오신 분들 또는 기업이랑 일하시면은 아시겠지만 다들 데이터의 중요성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든 데이터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 가능한 데이터가 증가를 함으로써 인해서 PHM 연구도 데이터를 기반한 인공지능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HM에서 절차별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간단하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아까는 이제 데이터를 얻고 처리를 하고 이제 분류나 상태를 예측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분류 상태를 예측하는 거를 이제 각각 세 가지로 한번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리나 신호 처리나 이런 것들이 뭔가 PHM 기능을 실제 하기 전에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에 있었어도 인공지능 기술들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는 신호들 중에서는 노이즈가 없는 데이터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이즈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근데 그러려면 그 노이즈가 왜 발생했는지, 어떻게 발생했는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야 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실 인공지능 기술들을 이용해서 많이 조금 간편화시켰고, 또 하나 이제 이상감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변수가 2개 이상, 3개, 4개만 넘어가더라도 그 변수들을 하나하나 분석해가면서 왜 이렇게 어떤 특성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는 이상감지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자동적으로 고려해서 이상감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상감지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런 것들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태 분류하는 거죠. 예전에는 특성인자나 뭐 어떤 데이터들을 일일이 분석해가면서 어떤 분류가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좀 파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많은 데이터들을 이용해서도 그런 고장 분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메인이 다른 경우에 서로 이제 조금씩 운전 조건이 다르거나 다른 유사한 설비 같은 경우에 데이터의 어떤 도메인 차이가 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자 줄이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도 많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명을 예측하는 부분. 수명을 예측한다고 하면 되게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러니까 수명을 대변할 수 있는 건전성 인자라는 거를 추출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과정 자체가 예전에 같았으면은 물리적인 어떤 지식 그리고 도메인 지식을 굉장히 많이 활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안 믿으실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실제 논문, 저널이죠. 저널의 키워드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인공지능이 PHM 연구에 많이 도입이 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때는 이제 상위 키워드 중에 뭐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딥러닝들이 약간씩 도입이 되면서 그런 키워드들이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머신이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2020년 넘어가면서는 완전히 이제 딥러닝, 특히 이제 머신러닝보다는 딥러닝 쪽에 어떤 응용한 PHM 연구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러닝이라는 제목을 포함한 논문의 수를 보더라도 이제 MSSP라고 하는 저널과 RESS라고 하는 저널에 러닝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논문의 수를 한번 통계를 내보면 이제 이렇게 2020년 이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약간 엑스포넨셜하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M 연구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PHM 연구가 이제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거의 폭발적으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논문을 보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좋은 논문들도 많고 되게 흥미로운 논문들도 많지만 만약에 처음 이제 접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이 3가지 정도 논문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주 구체적인 개념을 담았다라기보다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제 좀 쉽게 쓰여져 있고 처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쉽게 읽힐 수 있는 그런 논문들입니다. 인용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사람들 입장에서도 읽기 어렵지 않은 논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공지능이 PHM에 왜 도입이 됐는지를 좀 살펴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실제로 PHM 연구를 했던 사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계연구원에 있었을 때부터 조금씩 수행을 했던 거고 2023년까지 총 6년을 좀 수행했던 과제입니다. 이제 과제이긴 한데 연구과제 성격이 좀 강했고 그래서 PHM 연구를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는 굉장히 좋은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제 발전소 내에 보일러 급수 펌프를 대상으로 했고 보일러 급수 펌프란 이제 보일러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회전 기계죠. 그래서 이 회전 기계에 대해서 펌프에 대해서 뭔가 PHM 기술을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2018년에 시작할 때는 조금 이제 막막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제 뭐 실패한 기술도 꽤 많고. 네, 결국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처음에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서 먼저 데이터를 얻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얻었고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했고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구축했는데 그럼 어떤 실험을 할 거냐 이런 것부터 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뭐 저희가
그 정비 보고서 같은 거를 확보를 할 수 있어서 그거를 분석해서 고장 모드들을 이렇게 좀 유형을 나눴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학습용 데이터를 이제 실제 실험에서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이상 감지, 그리고 상태 진단,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수명 예측 기술까지 다 기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전월 베어링 회전체, 즉 이제 발전소의 터빈을 대상으로 했던 사례인데요. 이 사례도 처음에 이제 딱 접했을 때는 이제 일단 데이터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 데이터를 발전소에서 얻긴 했는데 그 데이터로는 조금 어려웠고, 그래서 실험 데이터를 저희가 실제 실험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험하는 과정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쉽지 않았었는데 어쨌거나 좀 저희가 실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실험 데이터를 얻었고, 그래서 그 실험 데이터를 가지고 전 처리하는 기술들, 이렇게 뭐 진동신호를 가지고 이미지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떤 상태 진단까지 연구를 해서 실제 시스템에 어떤 탑재를 하는 성과들도 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승강기용 연구자석 전동기에 대해서 상태 진단 연구도 수행을 했었는데, 승강기를 보시면 위에 모터가 달려 있습니다. 이제 전동기라고 하는 모터가 달려 있는데 그 모터에 대해서 이제 상태 진단 연구, PHM 연구를 수행을 하는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이런 승강기 위에 이쪽에 모터가 달려 있고, 근데 이 모터에 대한 데이터를 사실 얻기는 어려웠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승강기에다가 고장을 낸 다음에 데이터를 얻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동 원리를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실제 뭐 이렇게 높은 타워에서 승강기를 만들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걸 눕혀가지고 부하를 걸어주고 생성해주는 그런 장치들을 실제 제작해서 설계하고 제작해서 실험을 했고, 시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장을 낼 거냐, 사실 승강기 같은 경우에는 고장 나는 게 그렇게 사례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고 어떤 모드들이 있는지도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것저것 다른 자료들을 좀 참조해서 고장 모사들을 했고, 이런 데이터를 실제 시험에서 확보한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했었던 이제 머신러닝 기반 기술들을 적용해서 PHM 기술을 개발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또 하나로 보면 이제 유압 펌프 시스템, 굴착기에 들어가는 유압 펌프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기름을 유압을 발생시켜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펌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PHM 수업 기술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지식이 전혀 없어서 처음 접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공부부터 했고 문헌부터 찾아봤고 자료부터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한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이 경우에 대해서는 데이터를 쉽게 그러니까 저희가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고 이제 같이 했던 연구기관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해줘서 좀 전처리 기술부터 개발하고 그리고 실제 이 굴착기에 맞게끔 어떤 상태 진단 방법론을 조금 제시를 했던 사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 과제를 하면서 조금 어려웠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가 오른쪽에 보시는 이 데이터 같은 게 굉장히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분석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좀 걸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상과 고장품에 대해서 어떤 특성들의 차이가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고자 수많은 그래프들을 그리고 분석을 했고 코드를 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단기로 하긴 했는데 그래도 유의미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례들을 쭉 한 4가지 정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했던 사례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이 PHM 연구를 거의 1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10년 정도 했는데 그러면서 조금 느꼈던 거를 조금 제 요약을 하는 그런 표인데, 그래서 PHM 수행 내역들이 이렇게 쭉 있고 한데
이 연구 기간을 조금 보시면 이제 처음에 했던 과제들, 이런 6년, 이제 4년짜리 과제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기간이 되게 길긴 하겠지만 앞으로 되게 길긴 하겠지만 사실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하고서 좀 더 빨라지게 되었죠. 근데 제가 이걸 얘기를 좀 뭔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분석하고 뭐 이렇게 분석해서 이제 인공지능을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뭐 PHM 아주 멋지게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실제 그 과정을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것도 사실 데이터 프로젝트의 어떤 일환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시간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인데 이거는 예시이지만 한 70% 정도가 이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70% 정도가 데이터 기반 프로젝트를 할 때 데이터를 정제하고 뭔가 처리하고 라벨링하고 뭐 어그멘테이션하는 그런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많은 시간들이 소모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얻는 것부터 그리고 처리하고 하는 거를 조금 PHM 하는 데 있어서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PHM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기간을 단축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PHM 연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조언을 만약에 드리자면 대상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처리하는 게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수월하게 만약에 좀 하고 싶거나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싶으시면 저는 이제 처음부터 했었고 그때는 GPT라는 게 없었는데 GPT 같은 것들 좀 이용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만든 기술들을 사실 탑재하고 운영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은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은 좀 따로 있거든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로만 이용해서 데이터만 가지고 만든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이제 항상 질문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사실 데이터에 조금 포커싱을 해서 많이 PHM 연구를 했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 데이터뿐만 아니고 어떤 물리적인 지식을 활용한 그런 연구들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런 식으로 조금 결론을 좀 내고자 합니다. 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